클리니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까지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고요. 지금은 뭐 GPT, 클로드, 뭐 제미나이, 뭐 라마, 그 다음에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중국의 딥시크까지 여러 가지 지금 AI 모델들이 뭐 거의 전성기를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속도가 너무나 빠른데요. 지금 한 3개월 단위별로 모델이 업그레이드돼서 출시가 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콜로지나 사이키애트리의 LLM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늘은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여러 가지 컨퍼런스나 뭐 네이버 회의나 아니면 카이스트 그 킥스랩이나 아니면 오늘 발표하실 홍화정 교수님 랩에서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서 들었던 것 중에 야, 이건 정신과적으로 쓰면 굉장히 재밌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케이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콜로지 측면에서는 이게 2023년에 나온 스코핑 리뷰 비슷한 건데요. 여러 가지 에어리어에서 예를 들면 에펙티브, 커그니티브, 디벨롭멘탈, 그 다음에 메타사이언스라고 요즘 메타어널리시스 많이 하잖아요. 메저먼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익스페리멘테이션, 사이콜로지 익스페리멘테이션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클리니컬하게 프랙티스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목록들이 쫙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2022년에 출시된 것 치고는 이게 2023년에 나온 리뷰인데 정말 수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LLM 기본적인 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처음에는 뭐 넥스트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이니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써가지고 LLM이 프리트레이닝을 하면 저희가 관심 가질 거는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관심 있거나 연구하고 싶거나 적용하고 싶은 그런 도메인 스페시픽한 부분에 파인 튜닝을 거쳐서 좀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튜닝이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정도로 롤이나 설정을 딱 부여를 해가지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따 다른 연구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작년에 뉴립스라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공지능 학회를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 세션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챗GPT가 출시되고 나서 예를 들면 딱딱 시계열별로 어떤 기술이 의학 쪽에서 쓰이고 있다. 이런 거를 한번 리뷰해 준 거였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드팜이라는 거는 이거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미국 의사시험 USML이랑 유사한 의료 질문들을 모델에 제시하고 답변의 정확도, 이해도, 안전성을 평가한 게 2022년 12월에 나왔거든요. 약 68%의 정답률을 보인 걸 보면 우리가 의사고시 60%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모델의 답변 중 일부는 환자 교육용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만큼 신뢰도가 높았고요. 물론 복잡한 상황에서는 오류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서 임상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고 휴먼 이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여기서는 스몰 스케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단점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4개월이 지나니까 매드팜2라는 정확도랑 응답 질면에서 크게 향상된 의료 특화 LLM이 나왔는데요. 아까는 68%였는데 USMLE에서 이제 86.5%의 정확도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의사들의 응답보다 과학적 사실성, 의료 추론력, 표현의 안전성 측면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았고요. 체인 오브 더트, 셀프 컨시스턴시,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고도화된 학습 전략을 적용을 했고 더욱 놀라운 거는 전문의들이 일반인의 답변보다 매드팜2의 답변을 더 신뢰하고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유의미한 보조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을 좀 보여준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셜라이즈된 이 컨설트를 해본 연구도 2023년 5월에 있었는데 요거의 대조군은 컨설테이션 리포트를 그 의사들 팀이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디피컬트한 스페셜리스트 퀘스천에 대해서는 앤서의 릴라이빌리티가 좀 의심은 됐지만 적어도 의미 있는 거는 해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6월에는 페이션트 메시징에 챗GPT 사용하는 게 나오는데요. 요 논문 제목을 보시면 피지션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챗봇의 페이션트 퀘스천에어에 이거 대답하는 거를 비교한 거거든요. 근데 LLM 리스판스가 닥터 리스판스보다 퀄리티나 아니면 더 놀라운 건 엠퍼시 면에서도 더 우수한 것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니컬 케이스 챌린지는 어려운 케이스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다이그노스
다이그노시스 해보는 그런 것들, 왜 그 우리 NEJM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요 파랑이 사람 클리니션이 한 거고요. 이 맨 위에 그러니까 성능이 가장 좋은 게 LLM이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 목록을 제시를 한 거고, 놀라운 거는 이 노란색은 피지션이 LLM 어시스트를 받아가지고 한 건데 정확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인스트럭션 팔로잉에 대한 거는 매드얼라인이라는 어떤 전자 의무 기록 기반의 의료 지시문을 따르는 LLM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데이터셋이 있었는데요. 이거의 구성은 15명의 임상의가 983개의 자연어 지시문, 그리고 데이터셋 276개의 EHR 데이터를 포함을 했습니다. 요거에서는 챗GPT가 그래도 가장 성능이 좋았는데 아직은 35% 정도 오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드 프롬프트라는 건 뭐냐면 GPT-4랑 같은 이런 제너럴 LLM을 의료 분야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기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칼 분야는 메디칼 스페시픽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일반 GPT-4에다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제대로 하면 특화된 모델을 능가하는 것까지 보여줬고요. 따라서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을 시사를 합니다. 2024년에는 이제 에임이라고, 이건 구글 리서치랑 딥마인드가 공동 개발한 대화형 진단 AI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의사 환자 간 히스토리 테이킹을 AI가 수행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실제 데이터셋 자체는 실제 의료 대화 데이터, 그러니까 즉 미국의 1000명 이상의 임상의가 참여한 10년간의 진료대화 98,000건 이상의 트랜스크립트를 넣고 의료 QA 및 추론 데이터도 넣고요. 의료 요약 데이터를 EHR 요약한 것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159개 정도 임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로는 전문의 평가에서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을 능가했다 하고요. 환자 배우들이 있잖아요. 26개 항목 중 25개에서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 정도는 능가를 했고 진단 정확도도 더 우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감, 신뢰 형성, 명확한 정보 제공 등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다큐멘테이션 어시스턴스 부분인데요. 특히 환자의 현재 병력 작성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한 건데 11명의 어떤 의료인, 의과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표준화된 환자 시나리오를 주고 그걸 듣고 타이핑하는 거, 음성으로 입력하는 거, 챗GPT 3가지 방법으로 이 히스토리를 작성하도록 무작위 배정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챗GPT를 활용한 문서가 타이핑이나 음성 입력보다 더 길고 상세하고 조직적인 내용을 담는다고 평가가 되었고요. 하지만 챗GPT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나 편향, 정보 정확성 등에 대한 추가 연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2024년까지는 의학에서 LLM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리뷰를 했고요. 딥러닝 쪽에서 원 모델 for 원 태스크입니다. 근데 2022년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고는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원 모델을 쓰면 되고요. 요즘은 또 트렌드가 멀티모델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풋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멀티모달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음성이라든가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결국은 지금 GPT도 자꾸 GPT-5 가면 리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에이전트라는 거는 사실 자기의 어떤 기억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지시문만 수행하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다 수행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AI가 과학적 추론, 디시전 메이킹, 코드 작성, 그리고 항체 후보 선정, 실험 설계까지 다 자체로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도구로 사람이 지시해서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얘네들이 에이전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실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 파트너로 간주하는 이런 새로운 과학 협업 방식인데 거기서 92개의 항체 모델을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좀 알파폴드 같은 거 가지고 2개를 추출해가지고 실제로 인비보로 실험을 했더니 그게 효과가 나더랍니다. 이제 정신과 분야는 아직은 이제 LLM에 다 맡기기가 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션트 사이 같은 거는 뭐를 한 거냐면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들이 CBT를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그 GPT를 환자를 시뮬레이션하게 시키고 이 트레이니가 대화를 하면서 롤플레이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CBT를 훈련할 때 CBT 포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CBT 포뮬레이션을 작성을 하면 요 GPT가 이제 커그니티브 모델을 훈련된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거랑 비교를 해서 이 트레이니에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화를 요 인터페이스에서 진행하면서 CBT 모델을 이렇게 그 트레이니가 작성을 하면
저장된 아까 그 모델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해가지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용성 평가를 해보니까 얼마나 유사하게 실제랑 그 모델링 하느냐, 충실도 면에서 이모셔널 스테이츠나 이 GPT-4에 비해서는 이렇게 구성한 모델이 훨씬 잘했다고 그러고요. 트레이닝 이펙티브니스도 좋았고, 특히 요 안에 저장된 CBT 모델, 피드백 주는 그 모델이 있는 게 트레이닝에 너무 좋았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LLM을 써서 에이전트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마을을 하나 만들었는데 25명의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사람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행동이나 트레이트나.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예를 들면 처음에는 얘네들이 아이덴티티랑 다른 사람들하고 릴레이션십까지 다 정의를 했어요. 뭐 직업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요게 하나의 예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트는 요 기억도 저장하고 그거를 또 리플렉션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이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사회적 상호작용까지 자율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25명의 에이전트한테 2월 14일에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니네들이 알아서 기획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런 사람이 지시를 주지 않고 알아서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자벨라라는 그 캐릭터가 다 초청장 보내고 그랬더니 그냥 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에이전트들은 다른 또 에이전트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요 두 사람이 이제 약간 그 여기 크러쉬라고 표현을 하니까 짝사랑하는 관계인가 봐요. 그랬더니 이 에이전트는 그 초청을 받고는 이제 짝사랑 에이전트한테 또 그거 오라고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마을에서 에이전트들끼리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연구한 그룹에서 이제 조금 더 펀딩을 많이 땄나 봐요. 1000명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데모그래픽 에이전트는 뭐 어떤 데모그래픽한 정보만 줘가지고 프롬프팅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 페르소나 에이전트는 거기다가 약간 더 성격이라든가 이 사람의 애트리뷰트를 좀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거는 이 수천 명의 생성형 AI 에이전트 집합을 만들어서 실제 리서치 퍼포스로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LLM 자체를 리서치 파티시펀트로 그럼 쓸 수가 있느냐. 아예 광고도 있어요. Usual Research Without the Cost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논문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 프롬프팅으로 GPT-4한테 역할을 부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15세 ADHD 넌 환자야.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고 그렇게 그걸 시뮬레이션 해라고 하면 실제 그 파티시펀트 사람 데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 그 리서처가 인터뷰를 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맥락 부족, 참여자의 자율성 결여,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편향으로 가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LLM에서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이제 이밸류에이션 부분, 어떻게 그럼 LLM 성능을 평가를 할 것인가. 그다음 바이어스가 상당합니다. 데이터 내 편향 재생산, 성별, 인종 조작해서 출력했을 때 응답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 또 아직 LLM 메커니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LLM이 판단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쪽이 또 굉장히 큰 연구 분야고요. 그 다음에 LLM 출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현성이 좀 낮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AI랑 이런 윤리적인 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이니시에티브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